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미국에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고위 관리가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반환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미국이 해외에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면서 알래스카가 이전에 러시아의 소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퓨트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 부의장도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반환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후계자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되는 유력 인사이며 푸틴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힙니다. 알래스카에는 지난 17세기부터 모피를 구하려는 러시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1867년 미국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각했죠. 앞서 볼로딘 의장의 발언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드러냅니다. 현재 서방 언론들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지도층과 중앙은행 등이 소유한 자산 약 3,300억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겠다고 하자 알래스카를 되찾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놀라운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줄 당시에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러시아는 서방과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알래스카 이야기를 꺼내자 극동 지방에서 러시아가 상상도 못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러시아에는 불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러시아의 공화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크고 작은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투바 공화국은 몽골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몽골의 금처럼 중요한 땅으로 여겨지며 이 지역은 앞으로 러시아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바로 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또 하나의 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이 알려지며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공화국에는 러시아 민족뿐 아니라 발해 민족, 즉 한국의 조상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자신이 발해 왕국의 후손이라고 주장해 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대표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하공화국의 남동부에는 알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강 이름이 알단 강입니다. 이 강에서는 금이 많이 채취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제국 시절 수많은 한국인 유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알단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의 언어는 에벤키어로 퉁고스어족에 속하는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어도 퉁고스어족에 속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에벤키어로 여자를 아씨라고 하고 돌을 조리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물은 무, 옷은 오이, 한국에서 설말에 입는 옷을 떼떼옷이라고 부르는데 에베너로 이것을 떼띠라고 합니다. 정말 발해 유민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언어마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중국과 서방의 역사학자들은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며 그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방국들을 시작으로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동안 침묵했던 중국을 비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세계 역사 발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케임브리지 역사 발표에서도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가 주장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 역사학계가 중국의 천하질서를 담고 있는 정치적 허구성을 지적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역사를 해석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중 간 역사 해석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국 입장과 유사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고구려를 한국의 선행국가로 이식하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이해했고 또한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을 배척하고 고구려와 신라, 발해를 당시 중국의 버금가는 발달 수준의 국가로 서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발해의 한국 역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련 시절 유럽 국가들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련을 동유럽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주주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면 러시아에 소속된 주요 공화국들이 독립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사하공화국에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고대하던 북극 항로를 이용한 북극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하공화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하공화국은 여타 다른 공화국들과 달리 국기도 존재하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토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이기도 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석탄, 금 등이 풍부해 러시아 최대의 천연자원 매장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하공화국에 거주하는 야쿠트족은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쿠트족은 술록을 유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모두 50만 명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시아 투르크계로 분류됩니다. 사하공화국의 면적은 308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30배에 달할 만큼 거대합니다. 사하공화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야쿠트족이고 40%가 러시아인, 나머지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인들이 오기 전에 야쿠트족의 나라였습니다. 야쿠트족은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살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을 구경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채굴되는 광산 근처에 광산업자들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야쿠트족을 찾는 외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야쿠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사하공화국의 수도는 야쿠츠크입니다. 인구는 30만 명이고 사하공화국 전체 인구의 30%가 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신기하게도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야쿠츠크시에는 한국 학교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하공화국의 한국 학교는 한국 정부의 주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화국 정부가 세웠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1994년 설립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덕수 교수가 개교 이래 학생들에게 한국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파견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야쿠츠크는 상호 경제 교류도 활발합니다. 서울과 야쿠츠크를 잇는 비행시간은 5시간이며 서울은 야쿠츠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극동 지방의 도시와 러시아의 도시보다 서울이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야쿠츠크 중심가에 위치한 LG 사하센터에 가면 한국인이 상당수 있었고 이곳은 야쿠츠크 도시 내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야쿠츠크에는 한국의 편의점을 모방한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편의점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한국 상품을 수입하고 디자인까지 배웁니다. 이에 코로나 이전에 여러 상인들은 한국 상품을 직접 배우기 위해 한국을 자주 찾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 달리 현재 사하인들은 러시아 정부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크림반도 사태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극동 지역의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극동 지역 주민들은 식품 섭취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시민은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까닭에 평소 자주 먹던 닭고기, 소시지, 야채 등 구매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식품 이외에도 자동차와 같은 생활재들의 가격도 약 30%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하공화국 주민들이 자신들은 발해 유민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알려지자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하공화국이 독립을 원하게 된다면 알래스카와 극동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제외하고 싶어하는 서방국들의 관심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공화국은 한국을 우호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러시아의 천연자원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과 사하공화국은 전례 없는 강력한 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급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과연 극동 지방의 공화국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자주국방, 첨단 무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범국인 독일은 133조에 육박하는 국방 예산을 편성했고 일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방위비 확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8위의 국방력을 가진 영국 또한 국방비 약 20%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군사력 증강에서 소심하던 국가들도 다시 재무장을 준비하며 전 세계는 국방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중국 서북공대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발사체 페이텐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발사체에 로켓에 스크램제트 엔진을 결합하는 진화된 기술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램제트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극초음속 발사체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저공 비행도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중국이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실전에 사용한 적 없는 최신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무적의 무기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처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는 지난 5월 또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인 츠르콘의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놀랍게도 아직 미국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오커스 협력국인 영국, 호주와 함께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지만 워낙 극비에 진행하는 미국이기에 현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이 오커스 연합국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매진한다는 발표를 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어느 누구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기 싫다면 세계 다른 지역들을 같은 위기에 내몰 수 있는 일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에서도 미중러의 경쟁은 팽팽합니다. 그런데 나란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분위기도 마냥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앞서 외신은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시 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시 주석의 69세 생일을 축하하고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는데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방문 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일 타스 통신 등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의 푸틴 대통령 방문 요청과 러시아의 시 주석 방문 요청이 모두 유효하며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대로 양국 정상의 방문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실이 특정 외신 보도를 공식 해명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방이 대중 견제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냈던 나토 회의 이후 중러 양국의 관계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중 사이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옛 소련 전투기 수호-27 부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인 2명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주 힘키 법원은 이날 수호-27의 연료 분배기 등을 불법 매수한 중국인 자오신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리 홍글량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마리나 자비알로바라는 러시아인과 접촉한 뒤 한 남성으로부터 연료 분배기를 매수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 연료 분배기가 고장난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이 분배기를 돌려보낸 뒤 지불했던 돈을 받기 위해 러시아로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또 이후에 자비알로바를 통해 수호-27의 온도감지 센서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자비알로바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심어놓은 요원이었던 탓에 2019년 돈을 지불하려고 한 카페에서 만났다가 러시아 당국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중러는 동맹이자 둘도 없는 친구라며 이미지 메이킹을 하더니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모두 각국의 이익과 각자의 안보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이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도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들이 나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군력이 중요해졌고 전투기 경쟁력이 곧 국방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에서는 중러가 미국의 한 발 앞설지는 몰라도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단독 선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 공군의 F-35A 라이트닝이 스텔스 전투기 6대가 5일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미군 F-35A 전투기는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소속으로서 오는 14일까지 우리 공군 전력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군 F-35A 전투기들의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 태세를 현시하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F-35A 전투기가 참여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IAEA는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하는 F-35A는 최고 속도 마하 1.6을 자랑하며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적 레이더망을 피해 적지에 은밀히 침투, 핵시설 등 주요 핵심 표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A는 8.1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 공군 F-35A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공군은 현재 40대의 F-35A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20대가량을 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이번 미국의 F-35A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이를 보는 중국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중러를 상대로 미국과 유럽의 서방 진영이 대립하는 신냉전에 한국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F-35A 한반도 전개 상황에 적잖이 당황하는 것이죠. 이처럼 국제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신냉전의 상황으로 치닫자 마음이 급해진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스텔스기의 모델은 미국의 F-22 랩터입니다. F-22 랩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한반도 내 긴장감이 가장 고조됐던 2016년 2월 17일 F-22 랩터 전투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군 전투기들이 북한 영토에 접근해 훈련해 당시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만큼 당시 북한군은 물론 한국군 역시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22 랩터는 F-35A의 상위 버전으로 현재 미국은 F-22 랩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F-22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만든 것이 바로 제-20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F-22가 외계인의 무기라고 극찬을 받는 반면 중국의 제-20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0이 물론 스텔스 기능이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이지만 그 조건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미국의 F-22 랩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다 보니 폭장량 등을 고려해 만들어 기체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F-22에 비해 2m 이상 길며 가로폭도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스텔스기보다 그만큼 레이더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거대한 기체의 출력을 위해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27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입해 양쪽으로 장착해 무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큰 크기와 무게 때문에 원하는 비행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를 바꿔 전방에 날개를 더해 비행 안정성을 올렸는데 문제는 스텔스기에 전방 날개를 장착하게 되면 레이더의 반사각을 계산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비행 성능을 올리려면 스텔스 성능을 포기해야 하고 스텔스 성능을 올리면 비행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공군 관계자들은 미국의 F-15만으로도 제-20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전투기 부품을 몰래 가져오려는 시도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있게 공개한 제-20마저 허점이 드러나며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완벽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